200여 년 전,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모든 삶은 고통이라고, 세상은 원래 나쁜 곳이라고 말했다. 언뜻 냉소적으로 들리는 그의 말들은 그러나 깊이 숙고하면 뜻밖의 위로가 되고 도리어 살아갈 용기를 준다. 이 책은 비관의 철학자, 염세주의자로 불렸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해설한다. 쇼펜하우어의 대표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인생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사상의 깊은 정수를 담아내면서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 삶은 깨달아야 의미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하든 삶에 대한 시시콜콜한 준비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빈번하고 어리석은 일 중 하나다. 다시 말해, 그런 준비를 하는 경우 아주 오래 살며 장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만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 시다르타는 생로병사라는 질문을 품고 출가했다. 그는 알고 싶다는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질문이 생기면 대답을 원할 수밖에 없다. 대답을 듣고 싶은 한, 질문으로부터 해방은 불가능해진다. 질문은 생각을 감옥 속에 가두지만 결국에는 그 질문이 대답을 찾게 하고 그 질문이 석방과 해방의 주역이 될 것이다. 빛을 보려면 어둠의 원리부터 깨쳐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빛을 보고 나면 괴롭혔던 온갖 사물들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청년 시다르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삶을 얻어 깨닫고자 떠났다. 깨달음이 그토록 간절했던 것이다. 생각하는 존재에게 생각 자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사람을 몰아붙인다. 모든 현실적 행복을 포기할 만큼 간절했다는 그 말이 전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지만 그 의미는 곱씹을수록 남다른 의미로 성장을 거듭한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삶은 깨달아야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사람은 이성적 존재라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죽음은 그저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경험의 내용으로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게다가 이성조차 하찮기 그지없다. 시험을 다 치르고 난 뒤 시험장을 떠날 때 시험을 본 내용은 순식간에 잊힌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성으로 이해한 것이 이토록 가소롭기 짝이 없다. 몸의 삶과 마음의 삶. 사람에겐 몸으로 살아야 하는 삶도 있고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도 있다. 몸으로 사는 삶은 먹고 사는 문제이고 마음으로 사는 삶은 깨달음의 문제이다. 몸으로 사는 삶은 현상의 문제이고 마음으로 사는 삶은 본질의 문제이다. 현상에 대한 인식은 감각이 요구되고 본질에 대한 인식은 생각이 요구된다. 감각에는 오감각이 열려 있어야 하고 생각에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다 열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이다. 몸은 겉모습의 문제이고 마음은 내면의 문제이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가 삶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일을 이룰 때 마침내 위대한 대답이 주어진다. 인도에는 줄기 없는 연꽃은 없다라는 속담도 있다. 더러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서 참고 견뎌 마침내 수면 위에 도달하여 꽃으로 피어난 것이 연꽃이다. 여기서 참고 견딤이 곧 줄기라는 현상을 통해 본질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 마음은 수수께끼 자체이다.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이라서 누구나 자기 마음부터 챙기려 한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마음이다.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한다. 마음을 보는 것은 삶을 보는 일이다. 마음이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일이 곧 삶이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이다. 먹고 사는 것만이 삶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고 깨닫는 과정이 삶을 변화시킨다. 어른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 각자의 군서 본능은 나이와 정확히 반비례한다. 어린아이는 불과 몇 분만 혼자 내버려 두어도 불안해서 마구 울음을 터뜨린다. 소년에게는 혼자 있는 것이 커다란 속죄 행위이다. 청년은 서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 중에서 보다 고상하고 지조 높은 청년들만 때로 고독을 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도 하루 종일 혼자 지내기는 아직 쉽지 않다. 반면에 어른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의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너무도 많다. 자기 자신의 고집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일상을 채운다. 자기 자신의 운명 속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자존심만 세져서 타인을 배려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정신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쉽게 흥분하고 심지어는 분노까지 하게 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군서 본능을 앞세우고 그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유행 따라 삶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기업 윤리를 자기 의지로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아파트 업자는 아파트에 살아야 진정한 삶이 펼쳐지는 듯이 홍보하고, 기계를 만드는 업자는 특정 기계를 사용해야 제대로 사는 삶인 것처럼 광고하며, 교육업자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성공한 삶이라는 식으로 가르친다. 타인이 만든 콘텐츠를 보고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형성해 놓고서 그 의견이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기인한 생각인 양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진정한 어른은 하나의 의견에 갇혀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가장 자주 드는 사례가 나이에 따라 변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우리는 공자가 가르쳐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인생을 나이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곤 한다. 15세는 지학, 즉 배움의 뜻을 가지는 나이이고, 20세는 약관, 즉 관을 쓰는 나이이며, 30세는 이립, 즉 독립하는 나이이고, 40세는 불혹, 즉 유혹당하지 않는 나이이며, 50세는 지천명, 하늘이 정한 운명을 아는 나이이고, 60세는 이순, 즉 귀가 순해지는 나이이며, 70세는 종심소욕 부류구, 즉 마음대로 해도 법대로 하는 나이라고 배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깨달은 자의 몫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만다. 15세는 배움의 뜻을 두기보다 나가 놀고 싶을 나이이고, 20세는 취직할 생각은 아예 못하는 나이이며, 30세는 독립할 뜻도 없는 나이이고, 40세는 시간만 나면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스스로 유혹당해서 바람 피우고 싶을 나이이며, 50세는 군서 본능이 극에 달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나이이고, 60세는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을 나이이며, 70세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나이이다. 이것이 일반적이다. 깨달은 자라면 정반대의 현상을 보일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성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자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도 공자처럼 나름대로 모범적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다. 인간, 각자의 군서 본능은 나이와 정확히 반비례한다.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한 인식을 담고 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에게 거는 기대가 예사롭지 않음을 확인하게 하는 문장이다. 정신의 근육은 나를 지탱해준다. 무리 본능은 어릴수록 강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 건강한 정신일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 약한 정신일수록 노인이 되어 외로움에 시달린다. 정신에도 근육이 있다고 했다. 정신력을 정신이 건강할 때 훈련으로 강화시켜 놓아야 한다. 근육은 약할 때는 단련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적당한 시기에 배움에 임해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 된다. 건강한 어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범적인 어른이 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래서 사는 것은 만만찮은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죽음 경험을 거치면서 삶이 진행될 뿐이다. 사는 동안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는 오롯이 혼자서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의견에, 자기가 속한 집단에 얽매이기 쉽다. 한 생각에 갇히지 않고 자기를 넓힐 때 어른이 된다. 혼자가 되려면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 보면 우리 몸이 외부의 영향에 민감해져서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드는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된 은둔과 고독 때문에 마음이 민감해져 별것 아닌 일이나 말, 어쩌면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해지고 모욕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에 늘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 혼자가 되는 훈련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해지고 모욕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면 외부의 자극에 예민해질 수 있다. 바깥바람의 단련이 덜 되어 있어서 쉽게 감기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쉽게 흥분하는 경우도 있다.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인상을 주는 행동을 할 때도 있다. 그게 다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다.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서툴기 때문이다. 시합에서 진 선수라고 해서 함부로 얕보면 안 되는 것과 같다. 전사는 패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전사의 몸과 피를 갖고 있다. 단 한 번의 패배가 그 사람에게서 전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단 한 번의 실패나 패배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패배도 하는 것이다. 사람이니까 용서도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면 용서할 일도 없을 뿐더러 실수도 실패도 패배도 당연히 없을 것이다. 신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그래도 사람이라서 허용되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패배라 해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패배를 맛본 후 재기를 꿈꾸며 단련하고 수련하고 훈련에 돌입할 때 사람들은 가끔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고독한 생활을 감당하려 하기도 한다. 그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다.
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잠시 멈춘 뒤에는 반드시 다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출발을 해야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운명은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 형성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여유. 외부의 영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음의 여유는 마음을 먹기 나름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외부의 영향은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외부의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않은 강한 정신력으로 현실을 응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는 말도 있다. 건강을 잃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다. 근육을 다쳤을 때도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그 부위를 꽁꽁 싸매야 하는 것처럼 정신이나 마음이 다쳤을 때도 그 부위를 완전한 형식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친 부위를 함부로 드러내는 실수는 없어야 한다. 상처가 마음의 큰 힘으로 전환될 때까지 침묵으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약해졌을 때는 조금만 찬 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사지로 몰아붙이고 만다. 나는 아직 이 정도 바람에는 견딜 수 있는 상태라는 착각이 사람을 더 병들게 한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의 실수가 이런 순간에 발생한다. 결국 누구나 혼자이다. 고독은 즐겨야 한다. 외로움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외로움이 엄습할 때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비결도 연습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이지만 혼자라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낙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결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마음은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은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반면에 늘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고립되지 않고 늘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지내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치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자는 지극히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지만 그런 예민함이 역사를 만들기도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인식하는 세상에 대해서 보통 사람은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처럼 살라는 뜻은 아니다. 말은 제대로 들어야 한다. 시끌벅적하게 사는 사람처럼 감각을 단련하라는 말일 뿐이다. 혼자는 운명이다. 결국에는 그 혼자된 상황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자기 자신을 영원한 시간 속으로 미지의 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하라는 말이다. 어쩔 수 없다면 운명이지만 다른 방도가 있다면 운명이 아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한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버틸 힘이 있다면 한계가 아니다. 이 인생에는 갈림길이란 것도 존재한다. 시간은 늘 선택을 강요한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미련을 갖기보다 가야 할 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운명이라고 인식되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이 약해졌을 땐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기 쉽다.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려는 데서 실수가 발생한다.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불합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생각을 고치려고 한다면 무두셀라만큼 오래 산다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야기를 나눌 때 비록 호의를 갖고 있더라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만 사람을 바로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뜻이라고 했다. 왜 그렇게 말해야 했던 것일까? 세상은 참고 견뎌야 하는 곳이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 때다른 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들을 남겨놓았다. 깨달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 그 깨달음에 동참하지 못하면 이런 인식의 소리는 무의미함의 모래 알갱이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어도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반박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비슷한 말을 남겼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남다른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먼저 비판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이다. 반박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참고 견딤의 의미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식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참고 견딤 자체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인 반면에 반박이나 비판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타인을 향해 불태우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는 훈련이나 연습 혹은 명상이나 묵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타인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는 반박이나 비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적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이다. 참으로 실천하기 힘든 요구사항들임에 틀림없다. 이제 인문학적이고 생철학적이며 선상학적이고 실존 철학적인 계명에 귀를 기울여보자. 첫째, 남의 견해를 반박하지 말라. 남의 존재는 나의 존재의 조건이 된다. 게다가 사람에게 있어 견해는 운명이 된다. 견해는 이성의 결과물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견해는 생각의 산물이니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견해에 대해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 등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견해 자체를 두고 재단하려 들면 안 된다. 다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사연을 존중하면 된다. 둘째, 견해 속에 있는 불합리를 설명하려 하지 말라. 설명과 해명 등은 밝을, 명자를 사용한다는 데서 일종의 현상학적 문제가 된다. 현상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파이노메논이고 그것은 자기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이네스타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의견의 자유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완벽한 의견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불합리가 어쩔 수 없다면 그 불합리를 자유의 형식으로 감싸주면 된다. 셋째, 남의 잘못은 절대로 지적하지 말라. 절대로라는 강조부사가 눈에 띈다.
쇼펜하우어는 부정의 형식 속에서 지적질을 최고로 꼽았다. 부정의 형식으로 생각하는 훈련도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 지적질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지적질로 사람을 고칠 수 없다. 지적질은 지적하는 사람의 마음조차 불편함에서 해소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지적질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생각이 자기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다. 지적질을 통해서는 결코 상대로부터 자신이 원했던 반응을 풀어낼 수 없다. 지적질은 자석에 상반된 힘처럼 서로를 밀쳐내는 데에만 효과적이다. 지적질의 다른 말로는 잔소리도 있다. 잔소리는 쓸데없는 말이다.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며 말한 것이 잔소리이다. 그런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다. 잔소리로는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잔소리로는 철학을 공부할 수도 없다. 잔소리를 하면서 신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착각이고, 잔소리를 하면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궤변이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것에서 실수가 발생한다. 늘 잊지 말고 명심하길 바란다. 철학으로 번역된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공통적으로 필로소피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필로스가 소피아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이 지혜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사랑의 실천이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것들 모두 고통을 참고 견뎌야 가능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말라. 누구나 자기 견해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생각은 노년도 청춘으로 만들 수 있다. 아, 행복한 청춘이여. 아, 슬픈 노년이여. 청춘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 청춘이 행복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년이 슬픈 현상으로 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년이 슬픔의 현장으로 인식되는 한, 세월은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사형대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살게 되는 것이다. 삶만 염두에 두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다. 사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진다. 청춘이 행복하게 보이는 이유는 수많은 가능성 때문이다. 가능성이 문제이다.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문제이다.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보인다.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을 동화 속 이야기가 하나 떠오른다.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팬의 한 장면이다. 어두운 밤, 창문을 통해 잠을 자지 않고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피터팬이 나타난다. 그러고는 네버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가자고 유혹한다. 네버랜드는 마음의 지도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상형이다. 마음의 고향이다. 유토피아이다.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다. 네버랜드의 네버나 유토피아의 유나 모두 반대말을 만들어내는 접두어이다. 랜드나 토피아는 모두 땅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없는 땅이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없지만 있다. 모순이지만 생각의 영역에서는 가능한 논리이다. 피터팬이 자기를 따라오면 네버랜드로 갈 수 있다고 하자 아이들은 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때 피터팬은 아름다운 생각을 떠올리면 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생각은 행복한 생각으로 번역해도 상관없다. 행복한 생각이 사람을 날 수 있게 하고 그런 생각이 네버랜드로 갈 수 있게 한다.
행복은 생각에 달려 있다. 동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 말은 영원한 묵상의 대상이 되어 어른이 된 정신까지 여전히 네버랜드로 끌고 가고 있다. 좋은 정신은 좋은 생각을 낳는다. 행복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에우다이모니아이다. 에우는 좋은이란 뜻을 지닌 접두어이고, 다이모니아는 정령 내지 정신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합쳐서 번역하면 좋은 정신이 된다. 좋은 정신이 좋은 생각을 낳을 것은 틀림없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쉽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될수록 누구를 흉보는 일은 많아진다. 좋은 얘기를 들으려 해도 누가 누구를 욕하는 말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만다. 나쁜 생각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정신은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가끔은 좋은 말을 입에 담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악담을 쏟아놓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쯤으로만 활용한다. 노력한다면서 나쁜 생각으로 훈련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생각이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은 심연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악담은 대담이 아니다. 악담은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소리가 일방적인 것이다. 하지만 대담은 대화의 형식이고, 대화는 서로를 존중하는 상황에서 실현된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대화에 활용했는가. 낯선 의견을 듣고서도 자기 의견을 내세우며 버티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낯선 의견을 받아들이며 사랑까지 해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가? 눈을 감고 반성을 해봐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그럼으로써 행복감에 젖는 것은 사악하고 악의적인 행복감에 불과하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일방적인 논리로 끌어들인 행복은 타인을 발로 짓밟으며 얻어낸 행복에 불과하다. 잔인한 행복이다. 타인의 불행을 지대석으로 삼아 쌓아 올린 탑이기 때문이다. 그런 탑은 아무리 공을 들였어도 환영받지 못한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에는 그 정반대의 소리가 그 탑을 무너뜨릴 것이다.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청춘은 행복의 현상이다. 반면에 노년은 슬픔의 현상이다. 좋은 것은 지향하며 배우고, 나쁜 것은 지향하며 거부하면 되는 일이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생각하는 존재로서 생각을 청춘의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것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행복은 짧지만 그 짧은 것이 영원을 인식하게 한다. 첫사랑의 달콤함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행복의 순간이다. 그런 순간을 만들면 삶은 물방울이 되어 무지개를 피우고 띄울 것이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생각은 청춘에 머무를 수 있다.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거부하면 된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를 비롯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긴 세월 연구해온 저자가 이성, 고통, 죽음, 행복, 해탈 등 10가지 주제를 70개의 아포리즘과 해설로 풀어내어 우리 인생을 지켜낼 메시지를 전한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 해도 결국 내 세상이며 어떤 생각으로 지옥을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 책과 함께 쇼펜하우어 철학의 진정한 메시지를 읽어내다 보면 삶이라는 지옥을 보다 현명하게 건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